성경학입니다. 한글 성경. 근데 이제 117페이지 보시면은 한글의 원리와 한글의 소리 파동의 성명학이에요. 그런데 한글은 닷소리 17자로 홀소리 11자로 모든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소리 글자예요. 한글의 소리 글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한글은 우리말만 표기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말이라도 표기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진 글자입니다. 근데 파동성명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소리에도 파동이 있고 기운이 있어요. 기운. 근데 그 기운을 우리 인간도 기운으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운이라고 하는데 그런 소리에도 파동이 있고 거기에도 기가 있는데 만약에 나의 이름이 좋지 않은 기운으로 만약에 돼 있어요.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어서 오세요. 그러니까 그 기운을 다른 사람이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누군가가 제 이름을 만약에 불러요. 병원에 갔는데 아니면 은행에서 계속 수시로 누군가 부르잖아요. 배태우 씨, 뭐 누구 씨 하면서 계속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내 이름에 좋지 않은 기운이 만약에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 기운을 결국에 받는 건 나예요. 그래서 이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게 기운을 내가 받기 때문에 좋지 않은 이름은 바꾸라는 거예요. 장명을 해서 개명을 하라는 이유인데, 그래서 이제 모든 소리는 밑에 보시면 공기 속에서 파생되는데 파생되는 소리를 음파라고 하며 성명학에서는 이 음파를 소리 오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화 토금수의 오행으로 구성이 되고 이 구분된 오행의 파장으로 인해서 운명이 결정이 된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성명학에서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실제로 소리라는 것이 정보와 의사를 소통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한다고 했어요.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든 공명을 통해서 소리를 만들어 정보와 감정, 의사를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음파가 여러 가지의 형태로 섞이면서 복잡하게 얽히고 나아가 우주의 홀로그램을 끊임없이 형성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 하더라도 오행의 변천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러한 소리와 음파의 작용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이름이 가지는 오행의 변화를 예측하여 운명의 방향을 합리적으로 해석, 유추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왜 이름을 부를 때의 소리가 여러 가지 운력, 운의 힘력의 힘, 운력을 가지느냐 하는 것인데 이는 음파가 가지고 있는 공명 현상, 즉 울림 때문인데 일반적으로 하나의 파동이 생기면 즉 음파가 발생을 하면 주위에 존재하는 사물은 여기에 동조하려는 성향을 가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식하든 못하든 이러한 현상을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랬어요. 이러한 현상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여러 가지 소리의 파동을 통해서 우주의 모든 생체 에너지, 즉 기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다. 물리학에서도 입증했지만 물리의 특성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진동 에너지예요. 진동, 이거 못하는데요. 진동 에너지인 것이다. 실제로 화분에 물을 줄 때요, 그냥 물만 주는 거 하고 꽃하고 얘기를 하면서 물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야, 이거 물 먹고 잘 자라라, 잘 커라, 어? 이러면서 물을 주는 사람. 그러면 꽃이, 그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꽃이 크는 게 틀려요. 일반 그냥 물을 갖다 줬을 때 하고. 그래서 118페이지 밑에 보시면 우주의 모든 생명체는 한 가지 공통된 요소 위에 기초하는데 그것은 바로 지속적인 변화, 즉 파동이고 우리의 감각은 서로 다른 소리에 상호 연결되어 반응한다 그랬어요. 다만 우리는
한 가지 소리와 다른 것을 비교하여 소리의 차이만을 인식하고 있을 뿐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인류가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와 소리에 의하여 서로 간섭하고 감응, 동조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름의 성격을 형성하고 운력을 발생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단 뭐 이런 과학적인 얘기고 이런 거는 다 필요 없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이름을 풀 때 가져야 되는 이름을 어떻게 그럼 풀어요? 짓는 것도 중요한데 이름을 이제 푸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한글에는 자음과 모음에 이게 오행 분류가 있어요. 오행. 어쨌든 한글 파동 평행이니까 자음 모음이 분리되는 그게 있어야 되겠죠. 오행이. 그러면은 목, 모음은 화, 토, 금, 수르 해놨을 때 현관에 목은 간목과 을목이 있고 병화, 정화 그 다음에 무토, 기토, 병금, 신금 그 다음에 임수, 계수. 자, 여기에서 간목은 기역, 그 다음에 야예요. 그리고 을목은 키역, 그 다음에 쌍기역, 이 표를 만드셔야 됩니다. 다음에 병화는 니은, 디귿, 그 다음에 우, 그 다음에 정화는 리을, 티귿, 그 다음에 쌍디귿, 그 다음에 유. 그 다음 무토는 이응, 에. 그 다음에 기토는 히읗과 이에 에. 경금은 시읒, 이, 예. 그 다음에 신금은 지읒, 시읒, 쌍시옷, 쌍지읒, 그 다음에 의. 요거는 의예요. 이응이 들어가 있는 의. 그 다음에 의. 다음에 임수는 미음과 오. 그 다음에 계수는 비읍, 그 다음에 피읍, 쌍비읍, 그 다음에 요. 그래서 요 오행 분류는 머릿속에 외우면 좋죠. 근데 잘 외워지지 않으니까 표로 만들어서 가지고 다니셔도 돼요. 만들어서.
일단 다 적으셨으면 이제 121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파동 성명학의 이제 풀이법인데요. 음양오행의 이론이 있어요. 음양오행의 이론. 우주의 모든 사물은 목화토금수의 5가지 기운으로 형성이 되는데 이를 오행이라고 했어요. 천지만물의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이 오행 속에 포함되어 있으며 오행에는 서로 화친하여 도와서 성장하게 하는 것과 서로 배척하여 극하는 것이 있으니 이를 상생과 상극의 관계라고 했죠. 그리고 1년 4계절의 운행은 오행의 상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그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오고.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예요. 그리하여 목이 화를 생하고 수가 다시 목을 생하니 이것이 오행이 상생하는 순서이며 그 다음에 오행이 이렇듯 일정하게 순환을 하니 계절의 순서에 변함이 없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듯 상생만 한다면 계속 도와줘서 생만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걷잡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계속 커지기만 하는 거죠. 커지기만. 중간에 자제하고 극해주는 게 없이 기운을 빼주는 게 없이 생만 한다면 그렇기에 극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며 이 극이라는 것이 생을 절제하여 멈추게 함이니 만물을 걷어들이고 다시 되돌리게 하는 틀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자음과 모음의 오행 분류, 요거 지금 써 있는 거 요거죠. 자음 모음의 분류. 그래서 이 성명학 이름을 풀 때는 태어난 해와 이름을 맞춰서 오행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태어난 띠의 해. 이런 태어난 생년. 올해 만약에 올해 태어난 애다. 그러면 정유년이죠. 정유의 이 위에 글자, 요거를 가지고 이름에 대입을 하는 거예요. 태어난 해 생년의 천간. 생년 천간을 가지고 오행을 설정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122페이지로 넘어가시면 한글 성명학의 기본은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소리 파장에 맞추어 오행을 결정을 하고 그 오행의 생과 극을 토대로 이름을 짓고 해석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했어요. 또한 사주 간명하고는 달리 태어난 생년을 기준으로 육친을 표출을 한다 그랬어요. 생년 간지를 기준으로 하여 육친을 표출하는 이유는 이름을 부를 때의 소리가 울력을 생성하는 이유로 보아 태어난 해의 12개월 모두가 생년 안에 존속하기 때문에 음파의 효력이 미치는 생년을 기준으로 육친을 표출한다고 본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입춘을 기점으로 한다는 점이다. 설령 2월 3일에 출생했더라도 2월 4일이 입춘이면 아직은 새해가 도래한 것이 아니므로 전년도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그래서 육친을 설정을 하는데 사주팔자 간명에서는 그 사람의 육친으로 기류군을 짐작할 수 있듯이 성명학에서도 육친을 기준으로 그 사람의 기륭을 판단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사주에서는 일주가 나로 표현이 되지만 성명학에서는 이름 자체가 기준이 되어 생년과의 조합에 따른 육친을 표출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거 잘 이해 안 가시죠? 여기는 자 부가 설명을 이제 할게요. 그 다음에 또한 육친을 표출하는데 성씨는 주로 초년운을 나타내고 자 그러면은 한 사람을 요 성씨는 이제 정립춘 선생님 예를 들자면 성씨는
초년운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그 다음에 이름의 첫 글자는 요게 자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신을. 이거는 초년운이고 요거는 내 자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신. 이를 중히 여겨 중심명언이에요. 이름의 가운데 글자는. 그리고 사주명언의 격을 나타내는 것과 같아요. 그때 격을 뭐라고 그랬죠? 내 일주를 기준으로 월지가 격이라고 그랬죠. 나의 격. 그러니까 이름의 첫 글자가 격이에요. 이 성명언에서는. 그래서 이름의 첫 글자 요게 기자의 요 기억이 나를 나타내는, 나의 어떤 격을 나타내는 거예요. 격을. 첫 글자가. 하며 이는 중심명언임과 동시에 나의 중년운을 나타내며 아울러 이름의 끝자는 나의 말년운을 대변하게 되는 것이다. 초년이고 이건 중년이고 이름의 끝글자는 이건 말년인 거예요. 이런 이유로 사주팔자는 그 사람이 가진 숙명이지만 이름은 신이 내린 계운의 한 방편이에요. 사주팔자 못 바꾸죠. 절대 안 바꿔지잖아요. 그죠?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기 전까지는. 근데 이름은 바꿔지잖아요. 그래서 내 운을 바꾸는, 계운을 하는 가장 빠른 방법 중에 하나예요. 성명. 인간에게만 주어진 계운의 방법이에요. 이거는. 왜?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성명학이 가지는 묘미임과 동시에 이름이 가지는 계운의 의미가 거듭 강조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랬어요. 이제 6친의 가족관계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이건 이제 계속 했었던 거죠. 전에도 했었던 거고. 이제 이렇게 가는 거는 다 생하는 거죠. 생하는 거. 이렇게 가면 극하는 거. 이제 만약에 목에 비견이 있다, 비겁이 있다. 그럼 비생, 식이라고 했죠. 비생식. 식신 상관. 그 다음에 식생, 재. 그 다음에 재생, 관. 관이 있고, 그 다음에 관인 상생. 인성이 있고, 인성이 다시 비견 법제를 생하고. 여기 이제 육친의 가족관계예요. 표. 자, 124페이지를 보시면 육친의 가족관계도 제가 이제 계속 이거를 설명을 했던 거니까. 자, 이름 푸는 방식이 이해가 나오는데 이름을 풀이를 할 때는 태어난 해에 천간과 지지에 의거하여 육친을 표출한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계유년에 태어났어요. 계유년에. 너무 홍길동은 너무 막연하니까 우리 정기춘 선생님은 글자를 하나씩 쪼개보는 거예요. 어떻게 쪼개요? 정, 그죠? 여기 이름이잖아. 기, 네 개. 근데 기유생이란 말이에요. 기유생. 기유생이고, 자, 그럼 하나씩 풀어보면 오행으로 나눠 놔야죠. 지읒은 뭐예요? 표 보세요. 앞에.
지읒은 신금. 신금. 어는 무토도 무토. 그 다음에 오는 모두 무토. 기억은 간목. 간목. 그 다음에 이는 경금. 경금. 표 보시는 거죠. 그 다음에 치읓은 신금. 신금. 그 다음에 우는 병화. 병화. 니은은 병화. 병화. 자, 오행이 분류가 됐어요. 그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이 이름은 하나가 다 나예요. 이 이름은 다. 이 하나하나 개별적인 게 다 나예요. 나로 표현이 되는데, 자, 기후생의 나는 이 기토를 기준으로 해야죠. 아까 태어난 생년에 천간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그랬을 때 이 이름이 다 나란 말이에요. 하나씩. 치읓도 나고 우도 나고 니은도 나예요. 그러면 이제 육친을 뽑을 수가 있겠죠. 이 이름이 전부 다 나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씩 풀어볼게요. 자, 그럼 병화인데 기토하고 병화의 관계 이게 나잖아. 그죠? 화생토죠. 그러면 내가 생해주는 거예요. 아생 내가 생해주는 거예요. 아생 식상 식신상관이죠. 근데 이거 플러스고 기토 마이너스니까 식신상관의 상관이겠죠. 상관. 그죠? 육친이 하나 나왔어요. 병화도 똑같으니까 상관. 그 다음에 신금은 음의 금이죠. 그러면 토생금이잖아. 나를 생해주는 거예요. 뭐예요? 인성인데 마이너스니까 평행. 편이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는 경금인데 토생금이죠. 나를 생해주는 양의 금이요. 그 음양이 맞아 있으니까 이것은 정이. 그 다음에 양의 간목. 이건 목이니까. 목인데 여기는 토예요. 그러면 목이 토를 극하죠. 목극토. 내가 극하는 거야. 아극 제인데 음양이 맞으니까 정제.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맨날 육친 풀던 방법이니까. 돼요? 그 다음에 무토. 무토는 양의 토죠. 그러니까 저기는 기토고 같은 인자잖아. 나하고 같은 기운이잖아. 토의 기운. 나하고 같은 게 아동비잖아요. 그죠? 아동비. 비견 겁재. 근데 양이고 음이니까 비견 겁재죠. 겁재. 그럼 여기도 똑같이 겁재. 그리고 토생금이죠. 나를 생해주는 거니까. 아까 저기 있었잖아요. 음의 금이니까 요거는 편이야. 자, 육친을 다 뽑았어요. 이제 내 이름에. 이런 식으로 이름은 뽑는 거예요. 이제 뭐 육친의 가족관계니 뭐니 막 나오는데, 그러면 요걸 가지고 요거는 이제 나의 이름의 첫 글자. 이거는 여기는 이제 성은 초년이고, 요거는 중년이고, 요거는 말년인데, 이게 이름의 첫 글자는 나의 격을 나타낸다고 했어요. 그럼 나는 무슨 격이냐? 정제격이지, 정제격. 육친 설명할 때 무슨 격일 때
그럼 내가 만약에 기후생이고 뭐 여기에 의사가 있고 심리가 있고 정축이 있다. 이게 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에 월지에 있는 게 나의 격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화극 금이니까 그가 관이고 사화 음에. 그럼 이게 정관격이었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사주에서는 이렇게 푸는데 이름에서는 이 이름의 첫 글자가 나의 격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정제격인 사람이에요. 정제격. 격 나왔을 때 그때 앞에서 이제 설명 다 늘 해봤죠. 그래서 무슨 격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어떤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그게 기본적으로 이 이름에서 나와요. 이제 여기서. 그러면 사주를 굳이 몰라도 그 사람이 몇 년생인지 무슨 띠인지 이름하고 띠만 알면 그 사람 사주를 풀 수가 있어요. 굳이 복잡하게 이 사주팔자 가지고 논하지 않아도 이름으로도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초년에 중년에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앞으로 말년에 어떻게 살 건지 그리고 육친이 다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족관계, 형제, 나의 사회생활 그 다음에 공부, 애들 같은 경우 나이 먹어서 또 문서, 직장 이런 게 이 안에 다 나온다는 거예요. 이름 안에서. 그 이름이 이렇게 중요한데 이름을 잘못 지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의 운이 꺾이는 거예요. 이름 하나 때문에. 그래서 이 장명이 되게 중요해요. 이름 짓는 게. 127페이지를 보시면은 비견은 여자는 형제 자매예요. 여기에서 이제 남녀의 구분이 이제 들어가요. 그렇죠? 비인식 재관이 있죠. 5행에 상생의 기본으로 상생을 기본으로 해서 그랬는데 비견이라는 건 과연 그럼 뭐냐? 이거는 여자일 때 하고 남자일 때하고 틀려요. 여자는 형제 자매 여기 써 있죠. 뭐 간단하게만 보면 그 다음에 시아버지, 시숙, 동서 이런 어떤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남자는 형제 자매 남자한테는 형제 자매고 밑에 뭐 있어요? 처남의 아들. 처남의 아들까지 내가 저기를 신경을 써야 되나? 그런데 이게 육친이 돌면 결국엔 한 바퀴 돌아서 나한테 다시 오는 거예요. 이게 되게 묘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겁재는 비견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겁재가 있겠죠. 겁재는 여자한테는 이복 형제예요. 이복 형제. 자, 겁재라는 의미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겁탈의 의미죠. 겁탈. 겁탈이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나누는 거예요. 빼앗아 오는 거, 뺏는 것도 겁탈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쪼개서 나눠준다는 의미예요. 이 겁탈은. 그래서 이복 형제, 이복 형제. 원래 없어도 되는데, 그죠? 나한테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닌데, 형제잖아, 어찌됐든. 그렇기 때문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매, 형제 자매를 얘기하는 거고, 시아버지가 겁재에 들어가요, 여자는. 그 다음에 시숙, 그 다음에 친구. 비견 겁재는 나하고, 아동 비죠. 나하고 같은 거잖아, 그죠? 나하고 같은 종류의 인간이에요. 아동 비거, 아동 비. 나하고 같은 종류. 그러니까 친구. 그리고 남자는 이복 형제 똑같아요. 남자도. 그 다음에 자부. 내 아들의 마누라.
며느리죠, 며느리. 그 다음에 고조모를 나타내는 거예요, 고조모. 이제 고조까지 좀 올라가긴 그런데, 자, 요게 육친의 어떤 관계예요. 이거는 자꾸 보셔야 돼요. 만약에 이름을 하려면, 장명을 하시려면, 성명을 하려면 이거를 계속 보셔야 돼요. 그리고 식신, 이거는 이제 표로 이렇게 동그랗게 하나 그려가지고 표로 가지고 계셔도 돼요. 그러면 식신은, 여자는 자식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식. 식신은 여자한테는 자식. 그다음에 남자한테는 장모예요. 장모. 그리고 부하직원. 내가 계속 챙겨야 되는 거야. 내가 생해줘야 되는 거야. 아생식이죠. 아생식이잖아. 그죠? 내가 생해줘야 되는 거야. 내가 생해줘. 자식은 당연히 내가 해줘야죠. 근데 남자한테는 이게 장모예요. 식신이. 그리고 상관은 여자한테 물론 식상이니까 자식이고, 남자는 이제 상관은 여자한테는 물론 자식이고, 남자한테는 장모와 할머니예요. 할머니. 장모하고 할머니. 이거를 동그랗게 해서 표로 가지고 있는 게 훨씬 좋아요. 지금 이건 그냥 글로 풀어놓은 거고. 그리고 편제는 여자한테는 아버지고, 백부고, 거기,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유동재물이라는 거예요. 유동재물. 제 중에서도 편제는 여자한테 유동재물이에요. 유동재물. 움직일 수 있는 거. 이거 뭐 금괴물, 금부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는 편부예요. 편부고, 그 다음에 유동재물이고 첩이에요. 첩. 남자에게 쟤는 여자죠. 여잔데도 첩, 애인, 그 다음에 처남, 그리고 처사촌. 이거를 편제로 분류를 해요. 그 다음에 정제는 여자에게는 생부, 백부, 그 다음에 고모를 나타내고 고정재물을 나타내요. 고정재물. 그 다음에 남자는 생부이고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 다음에 고정재물이고 뭐냐? 본부인, 조강지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편관은, 여자는 여자한테 이 편관은 정부예요. 정부. 애인, 정부. 그 다음에 시누이, 시동생. 그리고 관은 직업을 나타내는 거예요. 직업, 직장. 그리고 남자는 아들과 외조부, 그 다음에 직업을 나타내요. 외할아버지죠. 외할아버지, 그 다음에 아들. 그 다음에 정관은 여자한테는 본남편과 시동생, 시누이, 그 다음에 직업을 나타내고, 남자한테는 자식이에요. 자식, 딸자식. 그 다음에 증조모, 그 다음에 직업을 나타낸다. 그 다음에 편인은 여자한테는 편모, 계모죠. 계모. 그 다음에 손자, 조부, 사위, 그 다음에 학문, 문서를 나타내며, 남자는 편모이고 조부이고 외숙, 외손자, 그 다음에 학문, 어떤 문서 이런 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정의는 여자한테는 생모, 손녀, 학문, 문서를 나타내며, 남자는 생모, 그 다음에 이모, 외손녀, 장인, 학문, 이런 문서 이런 거를 나타낸다. 이제 비경겁제의 특징인데, 육친의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128페이지로 넘어가시면
표를 그리기가 저기 하시면 하나 프린트를 다음 주에 해다가 좀 줄이던가 연락할게요. 육신의 일반적인 특징이 이제 나옵니다. 이제 자, 비견겁제. 비견은 자기의 세력을 나타내므로 나의 세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모든 생각이나 행동이 자신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요즘 이기적이라는 소리죠. 비견겁제는. 그래서 평소에는 다른 사람을 의지하려는 성향이 강하지만 일단 일이 발생하거나 책임이 주어지면 제 역할을 충분히 해낸다. 그래서 이게 비견의 특징이에요. 특징. 그 다음에 고집이 세고 타인과 융화가 어렵고 고독한 면이 있고, 그래서 자신만의 소신으로 인해 이기적으로 비춰지기 쉽고 현실적인 면이 강한 반면에 성실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특성으로는 분가하거나 독립하거나 이별하거나 분리하는 등의 형제 간의 우애가 돈독하지 못하고 친구들과도 분리되어 평생을 통해서 고난이 많다 그랬어요. 그럼 이름에 비견겁제가 많으면 이렇게 했죠. 이름에 비견이 많으면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참여형인 동시에 관습을 선호하는 사람으로 정직하고 독립심이 강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존심이 강하고 과단 독행으로 과하게 움직이는 거죠. 혼자 자기의 주장을 고집하지만 주변 여건이 어려워지면 용감해지고 자신의 주장이나 의견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등 평소와 다른 면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럼 똑같이 않다는 거죠.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그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과 불화쟁론에 빠지기 쉽고 심성이 고독하여 사회성이 떨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름에 비견겁제가 과하면 형제자매와 싸우고 친구와도 다툼이 많으며 배우자와의 갈등이 많아 평생의 노고가 많다. 여기 오타 났어요. 평생의 노고가 많다. 이 고달프되는 거예요. 비견겁제가 많으면 고달퍼요. 남자치고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 하는데 친구 많은 사람 치고 가정에서 잘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죠? 맨날 술 먹고 나가서 친구들 만나기 바쁘지. 남명의 남자의 이름에 이 비견겁제가 많은 건 되게 안 좋아요. 그리고 남자는 129페이지 보시면 남자는 처와 인연이 없고 재물과도 거리가 멀다. 겁제, 어쨌든 재물을 겁탈 당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겁이 많은 사주는 기운이 자꾸 빠져요. 재에 있는 기운. 겁제라는 것 자체가 여기 있죠. 비견 겁제인데 여기 겁제가 있는데 요게 극하는 게 요거죠. 재물이죠. 그죠? 그 사주에 이 기운이 많아. 비견 겁제의 기운이. 그럼 재물은 당연히 없죠. 주머니가 비는 거예요. 이 사주에 비견 겁제가 많으면 주머니가 비어요. 자, 밑에 특히 겁제의 특성은 혁신적이고 반항적인 기질로 인해서 교만불손하고 투쟁심이 강하여 남과 다투기를 잘한다 그랬어요. 뺏어 와야 되니까, 그죠? 재물을 겁탈해야 되니까. 그래서 투쟁이에요, 투쟁. 또한 타인을 너무 얕잡아 보는 경향이 있어서 부부가 서로 상극하여 배우자가 변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랬어요. 왜? 이 기운 자체가 남자한테 이게 마누라잖아요, 그죠? 나의 부인, 와이프란 말이에요. 그걸 극하기 때문에 나의 기운이 내 안사람, 집사람을 밀어내는 거예요. 겁제, 겁탈하는 거예요. 기운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보따리 싸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와 인연이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겁제가 많으면 그 밑에 129페이지 중간에 남녀 공이 배우자와 자식을 극해하며 형제자매 친구 간에
불화를 일으키기 쉽고 지나친 자신감에서 오는 속전속결 때문에 실패하게 된다. 그리고 세상의 불신 및 비방을 소리하게 된다 그랬어요. 거기에 편인과 정인이 많으면 이와 같은 특성이 더욱 강해지는 거예요. 왜 편인과 인성이 많으면 왜 더 이게 왕해질까요? 보세요. 여기. 자, 체는 없는 상태에서 인성이 왕해지는 거야. 비경 겁재 잔뜩 있는데 인성까지 잔뜩 있어요.